우리는 지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버튼을 누르면 미국이 끝나니까요. NSA 전 부국장의 폭로에 전 세계 외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도 표기 변경 뒤에 숨겨진 한미 간의 비밀 협약, 미국이 놓친 바다 및 세상을 조용히 통째로 장악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일본과 미국의 목줄을 쥔 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NSA 전 부국장이 해임 직전 남긴 마지막 경고.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당했습니다. 백악관을 얼어붙게 만든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제국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그날 밤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 안보 연락 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긴급 연락을 받았죠. 일본 NHK 방송이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미국 측 전문가 출연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이미 한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쿄 정책연구소의 나카무라 켄지 교수였습니다. 30년간 미일 관계를 연구해 온 일본 최고의 전문가죠.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다나카 히로시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미국 국무부의 독도 단독 표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입니까? 나카무라 교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일본은 오늘부로 미국의 독 리스트에서 사실상 삭제되었습니다. 에이, 설마요. 다나카 씨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버리다니요. 우리가 쏟아부은 돈이 얼마고 주일 미군 기지가 몇 개인데요. 총리가 미국의 다케시마 표기를 요청한 건 정당한 주권 행사 아닙니까? 동맹국이라면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조용히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 오만이 일본을 죽였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지금 워싱턴 국무부 브리핑룸입니다. 화면 속에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대변인의 뒤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동아시아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우리가 보던 지도와는 달랐습니다. 저게 뭡니까? 다나카 씨가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일본해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았고 동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였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집착하던 리앙쿠르 암초라는 중립적인 표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알파벳 5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DOK, 독도. 순간 스튜디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감독조차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70년입니다. 무려 70년 동안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이 섬을 리앙쿠르 암초라고 불러왔습니다. 그건 미국이 일본을 배려한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진 겁니다. 이건 실수겠죠? 그래요. 실무자가 그래픽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한 겁니다. 당장 외무성에 연락해서 정정 요청을 해야 하는데 나카무라 교수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다나카 씨, 정신 차리세요. 미 국무부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와 관련된 문제는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곳이 펜타곤과 국무부입니다. 저건 실수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아니, 통보입니다. 통보라니요? 무슨 통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은 일본의 억지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동아시아 안보의 축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인 겁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총리의 발언은 치명적인 자충수였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미국을 압박하려 했던 그 얄팍한 계산이 미국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중국을 견제할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경제는 늙었고 군대는 헌법에 묶여 꼼짝도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이요. 한국이 뭐 어쨌다는 겁니까? 다나카 씨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지금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능력, 실전 배치된 최첨단 무기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과 맞설 수 있는 배짱. 미국은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겁니다. 일본의 징징거림을 받아주는 비용보다 한국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줘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까?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가혹하다고요? 천만에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또 다른 속보를 띄웠습니다.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일본 주미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항의하러 갔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만나줬겠죠. 그래도 70년 우방인데 거절당했습니다.
네, 거절이요. 나카무라 교수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보좌관은 휴가를 떠났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그 보좌관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워싱턴의 한 유명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는 사진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다나카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 대사를 문전박대하고 한국 장관과는 회담을 한 겁니다. 외교적 언어로 해석해 드릴까요? 미국은 지금 일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아웃이다. 우리의 새로운 넘버원 파트너는 코리아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한국한테 밀립니까? 우리가 G2였던 나라인데. 과거형 쓰지 마십시오. 지금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말했습니다. 독도 표기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방위 식별 구역, 즉 미국이 지켜줘야 할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일본은 이제 미국의 방패가 아니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나카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해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인 망신, 자존심 상하는 일, 그런 건 배부른 소리입니다. 진짜 지옥은 경제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프로그램 진행 중임에도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싱턴 본부의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벤스 부국장님. 도쿄 증권거래소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다나카 씨, 지금 속보 띄우세요. 네, 무슨 속보요? 도쿄 증시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됐어요. 뭐라고요? 아니, 지도가 바뀐 것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다고요? 지도가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미국의 마음이 떠났다는 걸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치챈 겁니다.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놈들이 누굽니까? 바로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일본을 손절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투자하기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겁니다. 그럼 그 빠져나간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공중으로 증발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증발하지 않죠. 그 엄청난 자금이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다니요? 설마. 네, 맞습니다. 일본을 탈출한 400조 엔의 자금이 지금 미친 듯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가 폭등하고 원화 가치가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피가 고스란히 한국의 혈관으로 수혈되고 있는 겁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하지만 다나카 씨, 놀라지 마십시오. 경제가 무너지는 건 그나마 숫자의 문제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 펜타곤에서 유출된 1급 기밀문서의 내용입니다. 기밀문서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져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 문서를 본 순간 저는 미일 동맹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택한 진짜 이유, 단순히 중국 견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펜타곤의 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 연결한 직통 전화의 끝에는 도쿄가 아닌 서울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의 제목은 플랜 B가 아니었습니다. 뉴 플랜 서울. 방송이 끝나고 저는 즉시 워싱턴으로 귀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진짜 무기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3주 전 워싱턴 DC 국가안보국 본부. 저는 긴급 소환을 받고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베이징 인민해방군 통신망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불이 곳곳에서 깜빡이고 있었죠. 부국장님, 중국 해군 통신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제 옆에서 중국군 통신을 모니터링하던 분석관 사라 첸이 헤드셋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올해 4월 수요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서해에서 중국 해군 함대 6척이 동시에 통신 두절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즉시 과거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유령 잠수함이 처음 움직인 건 언제였을까? 실전에서 사용된 적은 있을까?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7개월 전 서해에서 벌어진 사건을요. 당시 저는 그 사건을 단순한 외교적 마찰로만 봤습니다. 중국이 또 서해 암초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려 했고 한국 해경이 저지했고 양국이 며칠간 신경전을 벌이다가 중국이 물러났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 보니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은 올해 4월 화요일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중국 해양국 소속 대형 준설선 3척이
서해 중간 수역으로 진입했습니다. 명목상으론 해양 조사였지만 위성 사진을 보면 준설 장비와 건설 자재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중국은 또다시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한국 해경 경비함 2척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박에 철수를 요구했죠. 하지만 중국은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중국 해경 함정 5척을 추가로 투입했어요. 한국 경비함을 에워싸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던 수요일 새벽, 중국 해군이 움직였습니다. 둥다오급 구축함 2척과 장카이급 호위함 4척이 칭다오 기지에서 출항했어요. 총 6척의 전투함이 서해로 향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죠. 한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당시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걱정했어요. 한국 해군도 출동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거든요. 게다가 중국은 배후에 공군력까지 대기시켜놨습니다. 최악의 경우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오후 2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해군 함대가 갑자기 속도를 늦췄어요. 서해로 향하던 6척의 군함이 동시에 기동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향을 잃은 것처럼요. 뭐야? 왜 저러지? 저는 위성 영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라가 중국군 통신 채널을 모니터링하다가 헤드셋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상합니다. 중국 함대 내부 통신이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무슨 소리야? 함대 지휘관이 베이징 사령부의 명령을 요청하는데 사령부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함대 내부에서도 서로 통신이 안 되고 있어요. 암호화 시스템이 전부 무용지물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중국 해군의 통신 장비가 고장났다. 6척이 동시에? 말이 안 됩니다. 국군은 다중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걸 쓰면 됩니다. 그때 암호해독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중국어 음성 통신 캐치했습니다. 평문으로 송신하고 있습니다. 평문, 암호화 안 한다고? 네, 지금 함대 지휘관이 위성전화로 베이징에 다급하게 보고하는 중입니다. 스피커로 틀어드릴까요? 들어봐. 스피커에서 중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기에 그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령부, 왜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 암호 시스템이 전부 무력화됐습니다. 모든 통신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 통신을 모두 듣고 있습니다. 중국 지휘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듣고 있다. 수요일 오후 4시 한국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부산과 인천을 잇는 해저 통신 케이블의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기간 동안 일부 해역에서 통신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한국은 중국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너희 통신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계속 도발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다. 목요일 오전 중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양 조사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평화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중국 해군 함대가 조용히 칭다오로 돌아갔습니다. 72시간. 중국이 서해에서 물러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척의 군함도 중국 함대와 직접 대치하지 않았어요. 그저 해저 케이블을 건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건 일방적인 지배였습니다. 한국은 중국 해군의 뇌와 신경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 어떤 작전을 짜든 한국은 실시간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라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만약 한국이 이걸 중국에만 쓴 게 아니라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두려움이 제 안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일본도.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하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 통신망도 감청하고 있다면, 펜타곤의 명령도, 백악관의 대화도, NSA의 기밀도 모두 한국이 알 수 있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제 전화기에 알림이 떴습니다. 펜타곤으로부터 긴급 소환 명령이었습니다. 즉시 펜타곤으로 복귀하라. 최고 등급 브리핑. 저는 사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다. 같이 가자.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중국에만 이 무기를 쓴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2달 전 일본이 똑같은 공포를 경험했다는 것을요.
펜타곤 지하 3층 브리핑룸에 도착하자 이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재무부 차관,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대표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군사회의에 참석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죠. 국방부 차관 알렉스 노바크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달 전 도쿄에서 벌어진 일을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해 9월 독도 인근 해역에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선이 접근했다가 돌아간 사건이었죠. 언론에는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했다고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바크 차관이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의 거래 데이터였어요. 사건 당일 오전 10시 23분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거래 레이턴시, 즉 주문 처리 지연 시간이 갑자기 300배 증가했습니다. 300배.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현대 금융시장에서 레이턴시는 생명입니다. 0.001초 차이로 수십억 달러가 오가니까요. 재무부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고빈도 거래 시스템이 전부 마비됐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멈췄고 외환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4시간 동안 도쿄 시장은 사실상 얼어붙었습니다. 4시간 동안 손실액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접 손실만 120억 달러입니다.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그 3배는 될 겁니다. 노바크 차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어요. 도쿄에서 시작된 붉은 선이 바다를 가로질러 부산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 데이터의 87%가 이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됩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의 중간 중계 지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산입니다. 노바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에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부산 도쿄 간 해저 케이블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요. 점검 시간은 4시간. 그 시간 동안 도쿄 금융시장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중국 사례와 똑같았어요. 한국은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습니다. 함정 한 척 보내지 않았어요. 그저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케이블을 잠시 건드렸을 뿐입니다. 일본 정부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리, 재무장관, 외무장관, 방위장관이 모두 모였죠. 회의 내용은 극비였지만 우리는 도청했습니다. 노바크가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일본어 음성이 흘러나왔고 동시 통역이 자막으로 떴습니다. 이건 경제 테러입니다. 즉각 항의해야 합니다. 재무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항의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 금융 데이터의 절반이 부산을 경유합니다. 한국이 또 점검한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외무장관의 대답이었죠. 대체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20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한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말했습니다. 조사선을 철수시키십시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날 오후 2시,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선이 독도 해역에서 물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무런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어요. 언론은 정기 순찰을 마치고 복귀했다고만 보도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굴복한 겁니다. 4시간의 금융마비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언제든 일본 경제의 숨통을 조를 수 있다는 것. 재무부 차관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데이터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네트워크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수많은 선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뉴욕발 금융 데이터 중 47%가 아시아 시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81%가 부산 허브를 경유합니다. 47%의 81%.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미국 금융 데이터의 38%가 한국을 거쳐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에도 같은 짓을 한다면? 누군가 물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멈춥니다. 최소 6시간. 그 정도면 뉴욕 시장이 패닉에 빠지기 충분합니다. 다우존스 5,000포인트는 날아갈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한국에게 목줄을 쥐어준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이 스스로 그 목줄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노바크 차관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군사 통신을 빼앗겼습니다. 일본은 금융을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에게서 무엇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걸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해저 케이블을 깔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허가, 설계, 시공까지 포함하면 더 오래 걸리죠. 한국이 이걸 비밀로 유지하면서 완성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노바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노바크 차관은 2019년 위성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대형 선박이 보였어요. 이 배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소속 이사부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심해 탐사선이죠. 길이 99m, 배수량 5,900톤, 수심 6,000m까지 탐사 가능한 최첨단 연구선입니다. 연구선이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노바크가 지도에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이사부호가 6년간 움직인 궤적이었어요. 선은 부산에서 시작해서 동중국해를 가로지르고 다시 북상에서 동해로 들어갔다가 남해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복잡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탐사 경로가 아닙니다. 이건 케이블 매설 경로입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선의 패턴이 정확히 한국의 비밀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와 일치했어요. 하지만 연구선이 어떻게 케이블을 깔 수 있습니까? 케이블 매설선은 따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국의 천재성입니다. 이사부호는 연구선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해저 케이블 매설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배 밑에 특수 장비가 숨겨져 있었죠. 낮에는 해양 연구를 하는 척하고 밤에는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노바크가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야간 적외선 위성 사진이었어요. 이사부호 주변 바다의 온도가 미세하게 높아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케이블 매설 작업 중 발생하는 열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포착했지만 당시에는 그냥 배의 엔진 열로 판단했습니다. 설마 연구선이 밤에 케이블을 깔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완벽하게 속인 겁니다. 공개적으로 배를 띄워서 작업하면서도 우리는 그게 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노바크가 2020년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민간 기업들도 동원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이 회사들이 순차적으로 특수 선박들을 바다로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LNG 운반선 시험 운행, 해양 플랜트 설치, 해저 자원 탐사 같은 명목이었죠. 스크린에 수십 척의 선박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각기 다른 형태, 다른 크기의 배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수심 500m 이상에서 정밀 작업이 가능한 장비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배들의 이동 경로를 전부 겹쳐보면 하는 것입니다. 노바크가 모든 선의 궤적을 하나의 지도에 합쳤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네트워크가 드러났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간 8개의 주요 라인과 그 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수십 개의 보조 라인들. 한국은 6년에 걸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 네트워크를 완성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케이블을 깔았고 각 단계마다 다른 명목을 댔습니다. 우리는 각각을 독립된 프로젝트로 봤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CIA 기술분석팀장 사라 체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허가 과정입니다. 한국은 국제해저 케이블 컨소시엄에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름은 코리아 아시아 퍼시픽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약자로 KAPG. 정식 신청이요. 그럼 우리도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연방통신위원회가 검토했고 승인했습니다. 2019년 8월에요. 말도 안 돼. 그럼 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한 겁니까? 사라 첸이 당시 신청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점점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터넷 인프라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예상 효과, 데이터 전송 속도 30% 향상, 통신 비용 20% 절감, 투자 규모, 민관 합동 43억 달러, 참여 국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모든 게 합법적이고 경제적으로 타당했습니다. 한국은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신청서 어디에도 군사적 목적이나 정보 수집 기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저 상업용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로만 기재돼 있죠. 사라 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인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고 이건 경제 발전을 위한 정당한 프로젝트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시스템의 허점을 완벽하게 이용한 겁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하지만 그 이면의 숨은 진짜 목적은 아무도 보지 못했죠. 노바크가 2021년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시기부터 한국은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케이블 중간 지점에 중계 허브를 설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진 속에는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해저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 같은 형태였어요. 이건 해저 데이터 센터입니다. 공식 명칭은 무인 중계국. 케이블에서 흘러가는 데이터를 증폭하고 재전송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데이터를 복제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조작하거나 차단할 수도 있죠. 한국은 이 허브를 총 8개 설치했습니다. 동중국해에 3개, 남중국해에 2개, 동해에 2개, 태평양에 1개. 저는 지도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8개의 점이 동아시아 전체를 거미줄처럼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부산이 있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노바크가 최근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각 허브에 전력을 공급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해저 500m에서 대용량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니까요. 태양광, 불가능합니다. 바다 밑이니까요. 해상 풍력, 너무 눈에 띕니다. 육지에서 전선,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바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움직이는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30년간 연료 보급 없이 작동하고 바다 밑 어디든 갈 수 있는 발전소를요. 저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핵잠수함입니다. 정확히는 핵추진 해저 데이터 중계함이죠.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6년간의 퍼즐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케이블을 깔고 허브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허브에 영구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잠수함까지 그 모든 과정을 6년에 걸쳐 완성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걸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바크 차관이 새로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한국 기술 역량 평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핵심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걸 해낸 겁니까?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시도하지 못한 일을 말이죠. 노바크가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에는 3가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기술이 만났을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3개의 원이 나타났습니다. 각각 조선, 양자통신, 원자력이라고 표시돼 있었어요. 그리고 세 원이 겹치는 중심에 해저 데이터 제국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조선 기술입니다. 노바크가 첫 번째 원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43%를 차지합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회사가 만드는 배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합니다. 특히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사실상 독점이죠.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3%가 한국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매설 기술입니다. 노바크가 기술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해저 케이블을 깔려면 수심 500m 아래, 때로는 2000m 아래에 정확히 케이블을 놓아야 합니다. 바닥이 바위인지, 모래인지, 진흙인지에 따라 매설 방법이 달라지죠. 그리고 오차는 5cm 이내여야 합니다. 5cm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케이블이 조금만 잘못 놓여도 해류에 쓸려가거나 바위에 끊어지거나 어선 그물에 걸립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 작업을 오차 2cm 이내로 해냅니다.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사라 첸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이 6년간 8,400km의 케이블을 깔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케이블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기적에 가까운 정확도입니다. 노바크가 두 번째 원을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 양자암호 통신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수식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양자역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이게 엄청난 기술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양자암호는 이론적으로 절대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 방식입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데이터를 가로채려고 시도하는 순간 양자 상태가 붕괴되면서 즉시 감지됩니다. 미국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실험실 단계입니다. 실전 배치까지는 최소 5년은 더 걸릴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6년 전에 실용화했습니다. 노바크가 문서를 넘겼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이곳에서 2018년에 256큐비트 양자암호 칩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해저
케이블에 적용하기 시작했죠. 왜 우리는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한국이 논문도 발표했고 학회에서도 발표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실험실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실전에 쓸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우리가 놓친 겁니다. 한국은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양자암호 시스템 덕분에 한국은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의 데이터는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뛰어난 해커를 동원해도 한국 시스템은 뚫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 통신을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죠. 노바크가 세 번째 원을 확대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세 번째,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화면에 작은 원통형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길이 약 7m, 직경 3m 정도 돼 보였어요. 이건 한국이 개발한 아이파워 원자로입니다. 출력 170메가와트. 일반 원자로의 10분의 1 크기지만 30년간 연료 교체 없이 작동합니다. 30년이요? 네. 기존 핵잠수함은 20년마다 연료를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원자로는 30년 동안 그냥 돌아갑니다. 한 번 잠수하면 30년간 떠오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그 시간이면 거의 평생입니다. 한 번 바다에 내려가면 한 세대 동안 작전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사라 체니 기술 사양을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효율입니다. 170메가와트 중 잠수함 추진에 쓰이는 전력은 30메가와트 뿐입니다. 나머지 140메가와트는 어디에 쓸까요? 해저 데이터 센터.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단순히 움직이는 배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발전소이자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잠수함이 해저 허브 옆에 도킹하면 여분의 140메가와트를 케이블 네트워크에 공급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케이블을 흐르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죠. 노바크가 세 개의 원을 다시 합쳤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빛을 발했어요. 조선 기술로 완벽한 케이블 네트워크를 깔고 양자암으로 절대 보안을 구현하고 소형 원자로로 30년간 무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한국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무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곱씹고 있었죠. 미국은 왜 못 만들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한탄에 가까웠어요. 노바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겐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해군은 잠수함을 만들고 통신사는 케이블을 깔고 연구소는 양자암호를 연구합니다. 하지만 이 셋을 합치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부서가 다르고 예산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니까요. 중국은요? 중국은 기술이 없습니다. 조선은 한국의 절반 수준이고 양자통신은 아직 실험 단계이고 소형 원자로는 개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있지만 쓰지 못합니다. 기술은 있어요. 하지만 결정을 못 내립니다. 37년 전에 원자력 재처리 시설을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완공 못했습니다. 27번 연기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만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고 합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노바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한국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승인했습니까? 노바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건 패배감이었어요. 승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핵잠수함 승인은 시작이 아니었어요. 그건 끝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걸 완성했고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펜타곤 브리핑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로 갔습니다. 미 해군 잠수함 사령부가 한국의 유령 잠수함에 대한 상세 분석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사령부 지하 분석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홈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3D 모델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천천히 회전하면서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죠. 벤스 부국장님, 오셨습니까? 제럴드 톰슨 제독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잠수함 전문가였어요. 제독님, 이게 한국이 만든 거라는 게 믿기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나니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이건 우리가 아는 어떤 잠수함보다 진화한 설계입니다. 톰슨 제독이 홀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잠수함의 선체 단면이 드러났어요. 일반적인 핵잠수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옆에 미 해군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단면이 나타났습니다. 두 설계를 나란히 놓고 보니 차이가 극명했어요. 버지니아급은 길이 115m, 배수량 7,800톤입니다. 내부 공간의 40%가
원자로와 추진 시스템이 차지하죠. 나머지 60%가 무기, 승무원 공간, 작전 시스템입니다. 톰슨이 한국 잠수함을 가리켰습니다. 한국형은 길이 92m, 배수량 7,000톤, 더 작습니다. 그런데 내부 공간 배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자로와 추진 시스템이 2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20%요. 그럼 나머지 80%는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잠수함 내부 공간의 80%가 컴퓨터 서버라고요? 톰슨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추진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원자로에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고 터빈이 프로펠러를 돌립니다. 복잡하고 부피가 크죠. 홀로그램의 버지니아급의 추진 시스템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원자로, 증기 발생기, 터빈, 감속기, 프로펠러까지 복잡한 기계들이 연결돼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잠수함의 추진 시스템이 파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놀랍도록 단순했어요. 작은 원자로 하나, 그리고 전기 모터 하나. 원자로가 직접 전기를 만듭니다. 그 전기로 모터를 돌리고 모터가 프로펠러를 돌립니다. 중간 단계가 전부 사라진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이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는 고온 가스 냉각 방식입니다. 섭씨 750도의 헬륨 가스로 직접 전기를 생산하죠. 효율이 48%입니다. 우리 원자로는 33%밖에 안 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효율이 1.5배 높으면 같은 크기로 1.5배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추진에 30메가와트만 쓰고 나머지 100메가와트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톰슨이 홀로그램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잠수함 내부에 빽빽하게 들어찬 서버 렉들이 보였어요. 140메가와트면 중형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는 전력입니다. 한국은 이 공간에 슈퍼컴퓨터를 실었습니다. 처리 능력이 페타플롭스 단위입니다. 페타플롭스, 초당 1000조번의 연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이 컴퓨터로 뭘 합니까? 해저 케이블을 흐르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하고 분석합니다. 암호화된 통신을 해독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위협을 식별하죠. 움직이는 NSA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국의 NSA 본부는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에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에 수천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기능을 잠수함 하나에 집어넣은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소음입니다. 톰슨이 음향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우리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수중 소음이 약 95데시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 중 하나죠. 러시아 야생급이 110데시벨, 중국 영구호형이 108데시벨입니다. 한국형은요? 톰슨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78데시벨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8요. 그럼 우리보다 17데시벨이나 낮다고요? 네. 그런데 데시벨은 로그 스케일입니다. 10데시벨 차이가 실제로는 10배의 차이예요. 17데시벨이면 약 50배 더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50배.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합니까? 움직이는 부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증기 터빈도 없고 냉각 펌프도 최소화했고 전기 모터는 본질적으로 조용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선체에 특수 흡음재를 붙였어요. 우리 소나로는 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요. 완전히는 아니고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톰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잠수함을 다뤘지만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입니다. 한국 잠수함은 수중 배경 소음보다 낮아요. 바다 자체의 소음에 묻혀버립니다. 찾으려면 직접 부딪혀야 합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제동님, 한국은 이런 잠수함을 몇 척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톰슨이 기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현재까지 3척이 진수됐습니다. 그리고 건조 중인 게 2척 더 있습니다. 3척이요? 네. 그리고 각 잠수함은 8개의 저 허브 중 하나를 담당합니다. 톰슨이 지도를 띄웠습니다. 동아시아 해역에 8개의 점이 표시돼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부산 동쪽, 동해 깊은 곳. 두 번째는 제주도 남쪽, 오키나와 트라프 인근. 세 번째는 동중국해 중앙입니다. 톰슨이 하나씩 가리킬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압도당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전체를 감시망으로 덮으려는 겁니다. 각 잠수함은 30년간 작전 가능합니다. 한 번 배치되면 그 기간 동안 올라오지 않아도 돼요. 그 사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필요하면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8척의 잠수함이 30년씩 작전하면 총 240년치의 감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작동합니다. 제동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톰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세 척의 잠수함이 배치됐습니다. 찾을 수도 공격할 수도 없어요. 찾는다 해도 한국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동맹국의 잠수함을 공격할 명분이 없죠. 만약 한국이 적국이라면요?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수중 78데시벨은 사실상 투명인간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적은 공격할 수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한 무기였어요. 찾을 수도 막을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무기. 톰슨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벤스 부국장님, 제가 30년간 배운 게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16세기에는 스페인이었고 17세기는 네덜란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영국,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미국이었습니다. 그가 한국 잠수함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달라질 겁니다. 바다 위가 아니라 바다 밑을 지배하는 자가 승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자리를 선점했습니다. 저는 홀로그램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회전하는 한국 잠수함.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 앞에서 미국은 무력했습니다. 노퍽 해군기지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다시 펜타곤으로 소환됐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였어요. 대통령까지 참석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재무장관, CIA 국장, NSA 국장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상석에는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한국의 해저 네트워크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대응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명백한 안보 위협입니다. 한국이 우리 통신을 감청하고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 말입니까? 한국의 해저 네트워크 폐쇄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잠수함을 회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국제법을 어긴 게 없습니다. 그들은 정식 절차를 밟아 케이블을 깔았고 자국 영해와 공해에서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교적 압박은요? 무슨 명분으로요? 우리도 전 세계 통신을 감청하고 있습니다. 스노든 사건을 잊으셨습니까? 한국에 하지 말라고 하면 한국은 미국은 왜 하느냐고 반문할 겁니다.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경제 제재는 어떻습니까? 더욱 불가능합니다. 미국 IT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재하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무너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막혀 있었어요. CIA 국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해 사건, 독도 사건에서 실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명확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72시간, 4시간 만에 굴복했습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에도 같은 걸 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NSA 국장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미국 금융 데이터의 38%가 부산을 경유합니다. 군사 통신의 23%가 동아시아 해저 케이블을 씁니다. 한국이 4시간만 차단해도 월스트리트가 패닉에 빠집니다. 대통령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는 70년 동맹국입니다. 지금은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이미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군사적 옵션을 검토해야 합니다. 군사적 옵션이요? 대통령이 되물었습니다. 네. 한국의 해저 케이블과 잠수함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국무장관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쳤습니까? 동맹국을 공격하자고요? 동맹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한국은 단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겁니다. 그걸 공격하면 우리가 침략자가 됩니다. 그럼 가만히 있자는 겁니까? 한국이 우리 통신을 모두 엿듣는데요? 우리도 한국 통신을 엿듣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언성을 높였고 다른 참석자들도 각자 의견을 쏟아냈어요. 대통령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벤스 부국장,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예, 대통령님. 당신이 이 사건을 처음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한 의견을 말해보십시오. 우리가 한국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 이유는 첫째, 한국 잠수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우리 소나로는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해저 케이블을 파괴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6개월 안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이 없지만 한국은 있으니까요. 계속하시오. 셋째, 군사적 공격은 동맹 관계를 파괴합니다. 한국은 미국 반도체 공급의 핵심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미국 IT 산업이 무너집니다. 제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이미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공격을 준비하는 순간 한국은 그 모든 통신을 실시간으로 알게 됩니다. 선제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대안은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만 있습니다. 협력입니다. 협력이요? 네. 한국이 원하는 걸 주고 대신 우리도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통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영향력이라도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건 항복입니다. 항복이 아니라 현실 인정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6년간 이걸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칼을 벼렸습니다. 이제 그 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함께 가거나 한국을 적으로 만들거나. 대통령이 눈을 떴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원합니까? CIA 국장이 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요구는 없습니다. 이미 핵잠수함 건조 승인과 제한적 우라늄 농축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미 다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보 공유 협정을 강화하고 우리도 그 네트워크의 일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뿐입니다. 대통령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70년간 키운 동맹국이 이제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서 있군요.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조금 다르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춘 것뿐입니다. 어쩌면 이건 성공적인 동맹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요? 네. 우리는 한국을 도왔고 한국은 성장했습니다. 너무 잘 성장한 게 문제지만 그래도 한국은 여전히 우리 편입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겠군요. 회의는 3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찬반 토론이 격렬했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였어요.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정보 공유 협정을 강화하고 우리도 그 네트워크의 일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상하십시오. 그리고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국방장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옳은 선택입니까? 대통령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유일한 선택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국무장관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벤스 부국장,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70년 동맹의 무게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이 우리 편에 남아주길 빌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선택당한 겁니다. 펜타곤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미얀 상호 의존도 평가였어요. 숫자로 정리하고 나니 현실이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1953년 한미상호방위 조약 원본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 직후에 맺어진 이 조약은 간단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한다. 한국은 미국의 기지를 제공한다. 그때 의존도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의존도 100%, 미국의 한국 의존도 0%. 한국은 미국 없이 생존할 수 없었어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기술도 전부 미국에서 왔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한국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었죠. 한국은 수많은 동맹국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연도별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1960년대 한국이 경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원조에 의존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5%, 미국이 한국의 95%. 1970년대 한국이 조선업과 전자산업을 키웠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15%, 미국이 한국의 85%. 1980년대 삼성과 현대가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팔리기 시작했죠. 한국이 미국의 25%, 미국이 한국의 75%. 1990년대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1위가 됐습니다. 미국 IT 기업들이 한국산 칩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35%, 미국이 한국의 65%. 2000년대 한국이 조선 1위, 디스플레이 1위가 됐습니다. 아이폰에 삼성 부품이 들어갔죠. 한국이 미국의 45%, 미국이 한국의 55%. 그리고 2025년 현재 저는 최신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한국의 미국 의존도 30%, 미국의 한국 의존도 60%. 역전이었습니다. 완전한 역전. 저는 분야별로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미국 IT 기업의 한국산 메모리 의존도 73%, 애플 아이폰 삼성 메모리 사용, 구글 데이터 센터 SK 하이닉스 서버용 메모리, 엔비디아 AI 칩 삼성 HBM 메모리.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 IT 산업은 6개월 내 마비됩니다. 배터리. 미국 전기차 산업의 한국산 배터리 의존도 67%. 테슬라, LG에너지솔루션, GM LG에너지솔루션, 포드, SK요.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 전기차 생산이 멈춥니다. 디스플레이. 미국 전자제품의 한국산 디스플레이 의존도 81%. 아이폰 화면 삼성 OLED, 아이패드 LG 디스플레이, 애플워치 삼성 OLED.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애플 제품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조선. 미국 해상 물류의 한국 조선소 의존도 85%. LNG 운반선 한국 독점. 대형 컨테이너선 한국이 70%. 해양 플랜트 한국이 65%. 한국 조선소 없이는 미국 해상 물류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망까지. 미국 금융 데이터의 한국 경유율 38%, 미국 군사통신의 한국 케이블 사용률 23%. 한국이 차단하면 월스트리트와 펜타곤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저는 반대 방향도 계산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분야는 무엇일까? 소프트웨어. 한국의 미국산 소프트웨어 의존도 45%. 하지만 대체 가능. 유럽산, 중국산도 있습니다. 항공기. 한국의 미국산 항공기 의존도 60%. 하지만 에어버스로 대체 가능. 국방. 한국의 미국제 무기 의존도 40%. 하지만 한국이 자체 개발 중. 10년 내 30%로 감소 예상.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한국 의존은 대체 불가능. 한국의 미국 의존은 대체 가능. 저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1953년부터 2025년까지 두 선이 교차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2010년대 초반 두 선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뒤집혔죠.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의존도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동맹 관계에서 누가 누구에게 더 의존하는가가 바뀌는 현상이죠.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영국과 미국. 1900년 미국이 영국의 100% 의존. 1945년 영국이 미국의 100% 의존. 역전 기간 45년. 일본과 미국. 1945년 일본이 미국의 100% 의존. 1990년 상호 의존 50대 50. 2025년 일본 60%, 미국 40%. 역전 실패. 완전 역전 안됨. 한국과 미국. 1953년 한국이 미국의 100% 의존. 2025년 미국이 한국의 60% 의존. 역전 기간 72년. 역전 성공. 완전 역전 달성. 한국은 일본이 실패한 것을 해냈습니다. 완전한 역전으로. 저는 보고서 결론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한미동맹이 시작됐을 때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미국이 의존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 성장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 한국은 70년간 세 가지에 집중했다. 첫째, 미국이 가진 기술을 배우고 개선했다. 둘째,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었다. 셋째,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독자 역량을 키웠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 없이도 생존 가능한 나라가 됐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없이 번영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이것이 의존도 역전이다. 그리고 이것은 되돌릴 수 없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70년 전 미국은 한국을 도왔습니다. 선이었죠. 공산주의를 막고 동맹을 키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맹이 너무 잘 자랐습니다. 너무 강해졌어요.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6년 만에 이걸 완성했다고들 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었어요. 6년은 그저 마지막 조립 과정이었습니다. 진짜 준비는 훨씬 전부터 시작됐죠. 저는 한국의 산업 발전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조선업 도약. 1990년 한국 조선업은 세계 3위였습니다. 일본이 1위, 유럽이 2위였죠. 하지만 한국은 전략을 바꿨어요. 일본과 유럽은 고급 선박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선박을 다 만들었어요. 벌크선부터 LNG선까지. 그러면서 기술을 쌓았습니다. 1999년 한국은 세계 조선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해저 작업 기술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IT 혁명. 2000년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모든 가정에 인터넷이 깔렸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인터넷 인프라를 깔면서 한국은 네트워크 기술을 배웠습니다. 센터 운영, 트래픽 관리, 이 모든 게 나중에 해저 네트워크를 만들 때 쓰였어요. 2007년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같은 해 네이버가 AI 연구소를 열었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한국은 둘 다 키웠습니다. 2010년대 융합의 시작. 2010년 한국은 UAE에 원전 4기를 수출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어요. 한국이 원전 수출국이 됐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한국이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원자로 설계, 건설, 운영, 그리고 소형화 기술. 2015년 한국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파워 프로젝트였죠. 같은 해 한국해양연구원이 이사부호를 진수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심해 탐사선이었지만 실제로는 해저 작업 모선이었어요. 2018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56큐비트 양자암호 칩을 개발했습니다. 조선, IT, 원자력, 새 조각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실행의 해. 2019년 1월 한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는 국방장관, 외교장관, 산업장관, 과학기술장관. 그 회의에서 프로젝트 아쿠아가 승인됐습니다. 공식 명칭은 아시아 태평양 해저 정보 네트워크. 목표 6년 내 완성. 예산 50억 달러. 기밀 등급 최고. 2019년 5월 이사부호가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동중국해. 그때부터 한국의 선박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연구선, 해양조사선, LNG선, 시험선. 겉으로는 평범한 업무였지만 실제로는 케이블을 깔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3년 건설의 시간. 내년간 한국은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멈췄을 때도 한국 선박들은 바다에서 움직였어요. 2020년 부산 도쿄 라인 완성. 2021년 부산 상하이 라인 완성. 2022년 부산 싱가포르 라인 완성. 2023년 8개 허브 설치 완료. 전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2024년 최종 단계. 2024년 3월 한국 최초의 핵 추진 잠수함이 극비리에 진수됐습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냥 1번함이라고 불렸습니다. 2024년 7월 1번함이 첫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서해 해저 허브에 도킹해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죠. 같은 달 중국이 서해에서 도발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실전에 사용했어요. 결과는 72시간 만에 중국 철수. 2024년 11월 한국은 미국에 공식 요청을 보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승인과 우라늄 농축 권한 요청이었죠. 미국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2025년 완성. 올해 상반기 미국이 승인했습니다. 여름 한국이 비공개 보고를 통해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저 정보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세계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담담했어요. 이미 6년 전부터 준비했고, 아니 30년 전부터 준비했으니까요.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1990년 조선 기술 확보, 2000년 IT 인프라 구축, 2010년 원자력 기술 성숙, 2019년 프로젝트 시작, 2025년 완성, 35년. 한국은 35년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한 걸음씩, 착실하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6년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35년간의 여정이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NSA 부국장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냈어요. 정확히는 사직을 권고받았죠.
이유요? 명확합니다. 저는 한국의 해저 네트워크를 3주 동안이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6년간 우리 코앞에서 벌어진 일을 전혀 몰랐어요. 미국 정보기관 역사상 최대 실패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고 그게 저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자유롭습니다. 뒤에 있을 때는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말할 수 있으니까요. 조지타운 대학 제 연구실에 앉아서 저는 첫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권력의 이동입니다.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80명, 정원에 200명이 신청했어요. 전 NSA 부국장의 첫 강의니까요. 모두 궁금해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저는 스크린에 한 장의 지도를 띄웁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간 푸른 선들. 한국의 해저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웅성거립니다. 대부분은 모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기밀이니까요. 이것은 21세기의 새로운 제국입니다. 총성 없는 제국, 군대 없는 제국. 하지만 그 어떤 제국보다 강력한 제국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지난 3주간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밀이 아닌 범위 내에서만요. 한국이 6년간 무엇을 했는지, 미국이 왜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20세기의 권력은 군사력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군대와 핵무기를 가졌는가?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세 개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정보, 인프라, 의존도. 21세기 권력은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첫째,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졌는가? 둘째, 누가 필수 인프라를 통제하는가? 셋째,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는가?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해저 케이블로 정보를 수집하고 핵잠수함으로 인프라를 통제하고 반도체와 배터리로 의존도를 역전시켰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술렁입니다. 한국은 이미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막으려면 10년 전에 막았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한국에 의존하는 산업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우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럼 미국은 진 겁니까? 다른 학생이 묻습니다. 졌다기보다는 역할이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70년간 미국은 한국을 보호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지탱합니다. 동맹 관계지만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겁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웁니다. 미래 예측 지도입니다. 한국의 해저 네트워크가 동아시아를 넘어 태평양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미 태평양 확장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전 세계 해저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한국을 경유하게 됩니다. 그럼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까? 지배라기보다는 중심이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20세기의 모든 정보가 워싱턴을 거쳤다면 21세기에는 부산을 거칩니다.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 한 명이 남았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교수님은 화가 나지 않으세요? 한국이 미국을 속였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속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한국은 모든 걸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허가도 받았고 언론도 보도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속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어요. 속상하기보다는 감탄스럽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우리가 식량을 줬고 무기를 줬고 기술을 가르쳤죠. 그리고 한국은 배웠습니다. 단순히 따라하지 않고 개선했고 발전시켰고 결국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물론입니다. 좋은 선생은 학생이 자신을 넘어서는 걸 기뻐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키운 가장 성공적인 동맹국입니다. 너무 성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의존하게 됐지만요. 학생이 나가고 저는 혼자 연구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마지막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표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성된다. 70년 전 미국은 한국에게 물고기를 줬습니다. 한국은 그걸 먹지 않았어요. 대신 낚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바다 전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 해저 500m 아래, 그곳에서 한국은 조용히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지상의 군대를 세고 있습니다. 탱크가 몇 대, 전투기가 몇 대.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총성 없이
그리고 한국이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가안보국 전 부국장 토마스 벤스가 목격한 해저 데이터 제국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은 6년간 침묵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5년간 준비했습니다. 조선 기술, 암호, 소형 원자로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 세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기를 만들어냈죠. 총성 없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제국. 하지만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를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집니다. 감사합니다.